부정맥은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흐트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부정맥 환자는 2011년 14만여 명에서 2013년엔 18만여 명으로 약 27% 늘었는데요. 그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부정맥 환자의 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생건강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고점석 교수님과 함께 부정맥에 대해 알아보고 또 평소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부정맥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네. 맥박이 바르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게 네. 원래 심장은 맥박하면 영어로 말하면 리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듬이 아주 고르고 규칙적으로 정상인의 경우에는 한 60개에서 100개, 분당 60개에서 100개 정도 박동하는 게 정상인데요. 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느려지거나 좀 60개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너무 빨라지거나 또는 네. 규칙적인 박동이 아니고 리듬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변할 때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이 부정맥 가운데 가장 또 자주 발생하는 게 또 뭐 심방세동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 심방세동은 뭐 심박이 일반인에 비해서 뭐 4~5배 정도 더 빠르게 뛰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교수님께서 예,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심방세동 환자가 전체 부정맥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체 심장 질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심장학회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를 보면 심장 질환하면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 네. 여기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긴 네, 병이죠. 네, 이거는 약물 치료가 발달하고 예방을 하면서 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네. 부정맥 중에서 특히 심방세동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인자라고 하면 나이입니다. 사람이 거꾸로 나이가 젊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대부분 환자들이 50, 60대 이상 환자들이 한 절반 이상이거든요.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꾸 심방세동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심방세동이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고르게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심방이라는 그 폐라든지 사지에서 피를 받아들이는 심장의 한 부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바르르 떤다고 세동이라는 게 예. 아주 바르르 떤다는 뜻이죠. 네, 네,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심부전이 생겨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환자분이 이렇게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자면 심장 안에서 혈액이 제대로 펌프질이 못 되고 안에 저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혈액 같은 경우는 고인물 썩는 게 아니라 피떡, 혈전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혈전들이 사지로 다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뇌혈관으로 가서 뇌 경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와,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뇌졸중까지 발전할 수 있다니까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심방세동 환자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심방세동을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좀 있을까요? 되게 이렇게 심방세동 환자들이 발작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박동으로 유지가 되다가 자기가 이렇게 발작적으로 갑자기 한 번씩 생기면 뭐 수분에서 수십 분씩 지속이 되다가 또 정상 박동으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네. 이거를 발작성 또는 일과성 심방세동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한 두근거림을 느끼세요. 심한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느끼세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증상이 있을 당시에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를 가까운 병원에서 꼭 대학병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대개 네. 내과병원에 심전도 기계가 있어요. 예, 가서 예. 얼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네. 그래도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짧게 지나간다든가 병원에 바로 가실 수 없는 상황에는 이렇게 본인이 맥박을 짚어보세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맥박을 짚어보시고 시계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구나 또는 맥박이 규칙적으로 톡톡
톡톡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네. 두두둑 두둑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뛰는구나. 예. 또는 맥박을 잡기 힘드시면 가슴에 손을 대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맥이 크게 뛰었다 적게 뛰었다 이렇게 반복되면 그냥 이게 자기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부정맥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은 누구나 다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기기 네. 마련인데요. 네. 심방세동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뭐 방금 네.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크게 네. 좀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었을 때 본인이 자가 맥박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심방세동이라고 확진을 하려면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심전도 검사라는 거는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는 검사 방법인데요. 네네. 증상이 있을 당시 또는 만성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계속 지속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 저희가 바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렵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과성으로 심방세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심전도 검사에서는 참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가 활동 심전도 검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손바닥만한 기계를 몸에다 부착하고 몸에 전극을 연결하고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입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하루에 맥박을 하루 종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병원에서 전문의가 분석을 해서 이분이 부정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운동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면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러닝머신 같은 데서 뛰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뭐 이렇게 심방세동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좀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심방세동의 뭐 기저질환이 뇌졸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 심방세동과 뇌졸중은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뇌졸중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뇌졸중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환자들 사망 원인이 1위 하면 되게 암을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심장혈관, 뇌혈관을 합쳐서 지금은 현재는 그게 1위예요. 그 중에서도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네.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뇌졸중 환자의 전체 20% 정도, 즉 10분이 오셨다면 2분 정도는 이 심방세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계셨다든지 네. 제대로 항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뇌졸중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생기는 뇌졸중 중에서도 심장 안에서 피떡,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을 갑자기 막아서 생기는 네네. 색전에 의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약 40% 이상이 심방세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뇌졸중을 환자를 저희가 병원에 왔을 때 응급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심방세동 환자를 적절히 진단을 하고 또 대상이 되는 환자한테 뇌졸중 예방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흔히 또 뇌졸중 하면 많은 분들이 중풍이다 이렇게 예.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뇌졸중과 중풍은 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풍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풍이라고도 어르신들은 많이 그렇죠. 알고 계실 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증상은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니까 병을 정의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면 안면마비가 온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네. 말초신경, 중추신경계 모든 질환을 합쳐서 우리가 중풍이라고 표현을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뇌졸중이라는 건 그 중에서도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요. 그게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네. 출혈에 의해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죠. 환자분들한테 대개는 뇌졸중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잘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풍이라고 중풍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풍 위험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네. 오히려 이해하기 쉬우신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부정맥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인 심방세동의 환자의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예. 5배나 좀 예.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방세동 환자들은 평소에 좀 그 뇌졸중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일과성 발작성이 됐든지 아니면 만성 심방세동이 되든지 심장 안에 굉장히 혈전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 위험성이 계속 안고 살아가셔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졸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혈액이 잘 굳어지지 않도록, 네. 즉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라는 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응고제가 얼마 전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은 와파린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이게 쥐약 성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를 잘 안 굳어지게 하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많이 불편하셨던 게 환자분들이 외래 오실 때마다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치료 적정 범위에 있는지 항상 검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강식품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식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네. 받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치료 효과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출혈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이 저희가 새로운 항응고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요. 특히 출혈 위험성, 그 중에서도 뇌출혈 위험성을 많이 낮춰주고 게다가 혈액 검사 없이도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데다가 식사하고 크게 관계없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약들 처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옛날에는 이렇게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드시는 경우는 한 달에 20만 원 이상씩 부담을 하셨는데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그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처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와파린 드시던 환자들 중에는 가장 힘든 게 음식인데요. 제 환자 기억나는데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근데 청국장을 드시면 와파린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못 드시게 하는데 그래도 드셔야 되겠다고 본인은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대상이 되는 환자를 저희가 잘 골라서 적절하게 항응고제 치료를 하면 일반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뇌졸중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좀 환자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가 부정맥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씁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일반적인 항부정맥제, 부정맥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심전도라든지 환자 증상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항응고제입니다. 항응고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잘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출혈을 잘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드신 상태에서 발치를 해버린다든가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 드시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눈이 부어가지고 몇 달간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드시는 약물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거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약제라는 게 언제나 사람마다 다르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항응고제의 좋은 면만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제들이 위장관 출혈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령인 경우에는 용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받으신 선생님한테 항상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 우리나라 병원에 왔을 때 되게 분위기가 외래 시간이 환자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충분히 질문을 하시고 예. 궁금한 걸 항상 잘 안내를 듣고 약을 네.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심방세동 환자들 가운데 이 항응고 치료를 통해서 이 뇌졸중을 좀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서 한번 혈액 검사할 때 기다리시고 또 약을 장기간 다셔야 되는데 네. 와파린 기존의 약제 같은 경우는
약을 길게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혈액 검사를 보고 약 용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시면 뭐 몇 시간씩 걸리시는 분들, 그래서 그 아직도 생각나는 할머니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약을 바꿔드린 다음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와파린을 꼭 드셔야 되는데 못 드셨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면서 처방을 받으시면서 많이 편해지셨죠. 많이 편해지시고 환자한테도 저희가 뇌졸중 예방을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저도 조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방세동 외에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뇌졸중도 결국은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른 혈관 질환, 예를 들면 심장혈관 질환이라든지 말초혈관 질환하고 같은 위험 인자를 공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혈압,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한 60대 정도면 50% 정도가 고혈압 갖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흔합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흡연, 음주,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졸중 위험성을 올리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네. 특별히 이 뇌졸중 위험이 높다라고 한 번씩 뭐 병원을 가면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뇌졸중 위험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환자를 외래에서 심방세동 환자를 제일 처음 봤을 때 하는 일이 환자를 점수를 매깁니다. 좀 점수를 매긴다면 나한테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건데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미국 심장학회, 유럽 심장학회, 미국 부정맥학회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토의한 끝에 같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부전이 있으면 1점, 전에 뇌졸중 병력이 있었으면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게 나이, 그러니까 고령인 환자들, 그 다음에 심장에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전에 뇌졸중 병력이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각각 저희가 점수를 1점씩 또는 2점씩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매겨보고 이 환자분이 뇌졸중, 심방세동을 갖고 있는데 뇌졸중 위험성이 아주 낮은 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한 2배 미만의 뇌졸중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분들은 4배, 5배, 10배까지의 뇌졸중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평가를 해보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항응고지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뇌졸중과 부종맥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뇌졸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뇌졸중에 관련돼서 제가 심방세동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심방세동 없이도 뇌졸중 오시는 분들은 아까 20%, 40%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없이도 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동맥경화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들 있죠.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물 치료로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잘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약물 치료를 잘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술도 어느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저희가 술을 적당히 드십시오 하면 되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적당이라고 반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맥주 한두 잔, 소주 한 잔 이상은 적당한 용량을 다 벗어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심장질환 환자, 저한테 다니는 분이 부정맥 환자도 있고 심근경색 환자도 있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흡연입니다. 금연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담배 자체의 니코틴이라는 여러 성분들이 혈관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혈류를 감소시키고요. 혈관에 자꾸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 부분에서 우리가 상처가 난 부분에 혈전이 잘 생기죠. 피딱지가 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절대적으로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비만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운동을 안 하시고 적정 체중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증가되신 분들이 이런 혈관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 환자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사만 노력을 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주, 금연, 그리고 네, 운동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는 뭐 뇌졸중의 전조 질환인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부정맥 자체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것은 나이에 따른 심장의 변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정맥을 예방하는 것도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요법, 혈압, 당뇨 조절 이런 것들이 역시 부정맥 중에서 특히 심방세동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식품이라든지 기호식품 중에 두 가지만 꼽자면 술하고 커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량은 괜찮습니다. 근데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의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심방 조기수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있다, 부정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된다면 커피를 적정량만 드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술을 줄이시거나 끊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요법들을 같이 영위해 주시는 게 부정맥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부정맥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고 호흡곤란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빨리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커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뭐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예. 안 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커피를 조금 안 마시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카페인이라는 것도 결국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잘 드시고 어떤 분들은 술을 조금만 드셔도 취기가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카페인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자율신경에 작용해서 이 각성 효과가 있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 수축을 시키고 이런 모든 작용들이 사람에 따라 민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드셨을 때 그런 증상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요새 젊은 분들 사이로 카페인 음료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카페인 알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카페인의 원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정 이상의 카페인은 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자기가 특히 드셨을 때 과량을 섭취하는 건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나 그런데 드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다든지 뭐 식은땀 나고 어떤 분들은 약간 떠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급적 양을 줄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예.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심방세동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일반 우리 국민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환절기가 되면서 심장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추운 계절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 부정맥 환자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 바뀌고 일교차가 심할 때 특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물론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병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심장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받으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생인 건강플러스 이번 시간은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고점석 교수님과 함께 심장의 불협화음,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정맥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뿐만 아니라 환절기에도 발병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